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환자가 너무 몰라가지고 나빠지는 케이스, 자기 스스로 몰아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편하게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입에 좋은 음식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르다.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 내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한 사람은 실제 암을 예방해야 할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는 음식, 가장 제가 꼽는 것은 딱 무조건 암만 무섭다고 볼 수는 없죠. 심혈관 질환들,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암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암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알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암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 일단 제거하고 보고, 잔존암이 있으니까 항암하고 방사선 해보지만 여기에서 살아남은 세포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치료가 안 되고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망률 1위에서 2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 암은 문제입니다. 암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쓸 수는 없죠.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 이후에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치란 용어를 안 쓰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는가? 몇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원인이 너무 많다. 한두 가지가 원인이 아니에요. 암은 일단은 뭐예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 변이만 가지고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에 환경적인 요소, 만들어진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우리 면역적인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게 모여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 원인이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는 매일 만들어줘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암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성질이 순한 놈. 그런데 시간이 가서 안 죽고 살아남은 놈은 더 고약해져요. 나중에는 약에 듣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원인도 복잡하고 하나를 가지고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암은 보통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낫고 나면은 일단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수술하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다 나았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럼 항암하고 방사선을 왜 합니까? 암이 없어졌는데. 암은 덩어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씨앗을 뿌려놓는 게 많아요. 이 씨앗이 항암이나 방사선에 100% 다 죽지를 않아요. 한번 항암할 때 70% 죽었다. 그러면 남은 30%를 가지고서 또 70%를 죽고 계속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완치라는 게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완치란 용어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식습관이 좋은 사람들하고 나쁜 사람들하고의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는 좋아요.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자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물어봐요. 환자분 소식을 해야 됩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저 적게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럼 뭐 먹습니까? 그러면 한 20가지 나와요. 하나씩은 적게 먹지만 나중에 보면은 몽땅 먹는 거잖아요. 하나씩 적게 먹기 때문에 자기는 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많이 잘 먹으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철저히 관리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내 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편하게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입에 좋은 음식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르다.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 내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한 사람은 나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는 음식, 가장 제가 꼽는 것은 설탕이에요. 설탕은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 장에서 나쁜 미생물들의 밥이 돼요. 좋은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크거든요. 근데 나쁜 미생물들은 설탕을 먹어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장을 나쁘게 만들면 면역이 떨어져요. 암을 가지고 있다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류죠. 육류. 요즘에 육류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고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세포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암을 성장시키는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는 방식도 뭐 구워서 먹는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육류가 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상당히 주의를 하라 하는데, 밀가루 음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 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장 점막 손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장 누수증이라든지 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장 쪽으로 다 몰리게 돼요. 그러면 실제 암을 예방해야 할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소금을 가능한 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죽염이라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죽염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계속 9번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소금 양이 확 줄어들죠. 다른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 농도는 낮고.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죽염은 소금이니까 그냥 소금도 좋을 거야, 단순 소금을 섭취를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소금은 염증성 미네랄이에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암종으로 보자면 위암이 제일 소금하고 관련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유해한 음식으로 꼽으려면 저는 설탕을 꼽아요. 왜냐하면 설탕은 포도당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 자체로 해서 암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장을 엉망으로 만든다.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은 설탕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를 가지고 많이 쓰죠. 가능한 한 설탕이 들어있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이럴 때 보면 이제 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당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과당은 미생물들의 나쁜 유해 작용은 아니에요. 근데 설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꼽는 게 설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음식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뜨거운 물.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겠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암의 원인이 돼요.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은 기준을 65도씨로 생각해요. 물을 마실 때 온도는 또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입천장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6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구강암이나 그 다음에 인후암이나 식도암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어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죠.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인후암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게 생선을 구워서 그 자리에서 먹거든요. 뜨거운 채로. 거기도 또 인후암이나 구강암이나 이런 암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환자들 과일 먹으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과, 그 다음에 귤, 모두 단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 오히려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식혀서 먹는 게 좋고, 미지근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은 차게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차게 먹으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 체온하고 비스듬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죠. 과일 같은 것도 어떻게 먹는 게 효과를 가지면서도 유해하지 않겠는가? 단맛을 빼야 되는 거죠. 이 단맛이 나중에 다 포도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껍질을 먹으라고. 그 다음에 과즙을 짜가지고, 우리 사과에는 짜면은 찌꺼기가 남아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예요. 장 안에 들어와서 유익균들을 좋게 해주고 면역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에는 보면은 피세틴이라는 아주 강한 항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먹고, 단 거는 암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귤을 먹는 것도 그래요. 귤 껍질에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귤 껍질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귤차를 타서 마시게 되고, 우리 알맹이 까면은 하얀 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 하얀 게 항암 작용이 있어요. 이게 이뉼린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먹고, 그 다음에 과즙은 암이 없는 사람한테 주고, 귤 같은 거 고를 때는요, 항암 작용이 있는 귤을 고르려면 미숫가루라는 걸 골라야 돼요. 우리가 귤이 노랗잖아요. 노란 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약간 껍질이 푸르스름한 게가 남아있는 거, 이게 미숫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히스페린이라는 강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게 낫고, 그러면은 사과하고 귤만 먹어야 되냐? 당분이 많지 않은 과일들을 먹으면 돼요. 비트라든지 키위, 그 다음에 토마토, 바나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달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암 성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식이 암에 좋을까 안 좋을까? 예전에 우리 단식을 환자한테 많이 시켰어요. 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별로 없을 때 단순하게 단식을 하면 암이 굶어 죽지 않겠나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단식을 많이 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원리는 단식을 하면은 암이 굶어서 죽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굶게 되면은 암세포는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숙주에 있는 지방도 빼가고 근육도 빼가고 다 빼가서 악착같이 버텨요. 근데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 사람은 굶다 보면은 기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죠. 단식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은 암세포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주로 갖다 쓰는 게 지방에 있는 뱃살부터 해가지고 피하 지방들을 다 가져다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 속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던 노폐물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예요. 해로운 물질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놔요. 한꺼번에 비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혈액에 돌아다니게 돼요. 암에다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 기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단식을 오래 하면. 그러면 정상 생리적으로 회복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힘들고 관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오히려 암은 커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단식을 하질 않아요. 단식은 하지 않지만 단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꾸로 식단, 일종의 단식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야채라든지 칼로리 없는 것들을 먼저 먹어서 배를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그러면 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종의 단식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소식 개념도 그거예요. 가능한 한 소식하라는 것은 적게 먹는 일종의 단식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굶고 하루에 2끼를 먹되 이런 간헐적 단식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케톤 식이요법 있잖아요. 케톤 식이요법도 일종의 단식하는 방법이에요. 가능한 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거든요. 암을 굶기는 거예요. 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높이는 방법. 그거는 이제 단식은 단식인데 일종의 나는 먹고 암은 굶기는 단식법이죠. 단식을 해보겠다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거꾸로 식단이라든지 케톤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케이스, 환자가 너무 몰라가지고 나빠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몰아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나이가 지금 한 50대 여자분이고 폐암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명랑하고 남자 같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암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암 치료하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치료를 잘했어요. 경과가 아주 좋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표를 딱 잡아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산속에 가가지고 뭐뭐 했는데 이게 참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를 해봐. 그러면은 완치할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상태가 좋은 사람을 그쪽으로 끄집어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이상하니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안 좋은데 원장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했어요. 전이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다른 거 이제 다 제낀 거예요. 다 안 하고 이거 하나만. 그래서 그 환자가 경과가 잘 지켰더라도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해나가면 좋을 수 있는 방법인데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다 팽개치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암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암을 공격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치료의 키가 되는 놈이 있어요. 이 키가 되는 게 나를 좋게 만드는 건데 비과학적인 부분에 너무 매이면은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았으니까 나도 좋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진 거지 나까지 좋아진다는 거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
참 그 환자는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의 식습관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우리 암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를 내가 식습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 암을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가끔 이런 환자들을 봐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동을 하루 종일 해요.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왜냐하면 운동 때문에 걸렸으니까 운동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무리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암이 좋아질 수 있다면 운동선수를 암에 걸릴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가 잘못됐던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암이라는 병이 그 자체로도 어려운 병이지만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덩어리거든요. 그 덩어리가 적으니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암이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되고 치료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살펴보면은 한 6, 7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암 환자를 본 게 벌써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따로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몇천 명에서 10,000명 가까이 많은 환자들을 봐왔고 다양한 케이스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진단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충격을 크죠. 몇 가지 반응들을 보는데 일단은 공포를 느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 거기에서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는 이런 상태가 되죠. 분노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억울하다는 이런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을 해요. 아니야, 뭔가가 잘못됐을 거야.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이런 반응을 보이죠. 또 한편으로는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내가 암이라는 건 인정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치료 의지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 이런 반응들을 환자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으면 느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암이라는 병이 그 자체로도 어려운 병이지만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덩어리가 쉬지 않고 크는 거란 말이에요. 화학성분을 낸다거나 해가지고 어떤 증상을 바로 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덩어리가 적으니까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가 암이 더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되고 또 치료가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이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은 한 6, 7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과식이에요. 많이 먹는 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암이 성장을 한다면 그들에 대한 밥을 많이 제공하는 꼴이 되잖아요. 과식을 하는 게 가장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식을 먹는 거. 우리 특히 간식은 주로 언제 먹어요? 저녁에 먹잖아요. 우리가 저녁밥 먹고 자기 중간에 간식을 먹잖아요. 먹고 나서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하는데 소비를 못하고 자니까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암세포가 바로 가져가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간식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구운 음식, 군식이란 말을 쓰는데 마찬가지로 구운 음식은 익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방법이 구운 거예요. 특히 육류 같은 걸 구우면 어때요? 다이옥신 같은 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편식. 골고루 먹지 않고 육류 좋아하는 분들이 편식이 많잖아요. 고기밖에 안 먹어. 난 채식을 안 해. 근데 고기밖에 안 먹는 경우는 우리 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또 하나 잘 간과하는 게 짠 음식.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염증이거든요. 위에 있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음식,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절여서 먹는 소금기가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좋은 게 폭식.
어느 때는 통 안 먹다가 어느 때는 왕창 먹는 이런 폭식이 있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되게 폭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끝나지 않잖아요. 폭식하고 나서 또 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습관화가 되면은 심리적인 문제도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거, 습관상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발견되기 전에 이게 혹시 암인지 모르겠다,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 가장 큰 경우는 체중 저하예요.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이유 없이 체중 저하는 뭔가가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체중 저하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어요. 한 달 동안에 1, 2kg 빠졌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갑자기 한 7, 8kg가 빠져버렸다. 내가 뭐 아픈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암이 있었을 때 느끼는 것은 암세포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상세포가 쓸 에너지가 부족해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이제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증상. 이런 부분들이 암의 초기에 발견하기 전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만져지니까 밖에서 만져지는 것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통증도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각혈이 날 수 있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고, 위암은 되게 수록스레 체중이 빠지더라. 그러면 아 이거 혹시 위암일지 모르니까 내시경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어요. 유일하게 느끼는 증상은 허리에 통증이 와요. 췌장은 척추 바로 앞쪽에 다 붙어 있거든요. 배꼽 부위에 있는 뒤쪽 허리 쪽에 통증이 오죠. 허리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췌장암이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변이 가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소변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잔뇨감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빈뇨, 이런 부분들이 암종별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죠. 암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될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암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당신 암으로 인해서 혹시 나빠져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직설적으로 당신 이 암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호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호전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관리를 잘해요. 무리한 관리는 안 해요. 철저하게 하지만 무리하게 철저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하나를 놓고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좋아지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암을 치료하는데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호전되는 것 같아요. 항암을 하게 되면은 아주 독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환자들이 항암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약이 나한테 효과만 잘 내줄 거다 이 생각만 하고 본인에 대한 노력은 나오는 증상에 대한 것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권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 환자들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고기만 잘 먹으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항암제가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이게 또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은 그래요. 그런데 이때 잘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량의 단백질과 그 다음에 지방,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돼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장 점막 세포들이 파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세균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장이 손상받지 않도록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안 쓰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가지고서 장의 손상을 받아서 기능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특히 항암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항암을 하면은 근육이 막 빠져요. 안 움직이고 또 파괴가 되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내 거 면역이 떨어져요.
항암을 하다가 암에 대한 면역도 떨어지지만 세균에 대한 감염 같은 게, 표준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여라. 항암은 엄청 힘든 것을 참아가면서 하는 치료인데 효과는 제대로 나야 될 거 아니냐. 방 안에서밖에 못 움직인다면 방 안에서라도 움직여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을 해라. 그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수면이에요. 되게 항암을 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가능한 한 수면 유도제라든지 이런 걸 복용하지 않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힘들더라도 낮에 자지 않고 야채라든지 신선한 과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먹고,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수면 유도제를 먹는 게 좋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몇 달 동안 먹었을 때 습관성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먹었을 때 습관성은 되지 않거든요.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것보다는 차라리 수면 유도제를 먹고 자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항암 치료할 때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항암제 효과가 한 3일 정도 나고 효과가 이제 없어져요. 다음부터는 이제 부작용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광기 지난 항암제를 빨리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은 항암 치료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면역도 지키면서 내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암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죠. 일단 우리가 서둘러야 되는 부분, 저는 제1번으로 조직검사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직검사 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봐요.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암을 건드린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바늘로 찔러가지고 하는 조직검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암 조직에다가 상처를 냈어요. 그러면 상처를 낸 자리에서 암이 커질 수가 있고, 찌른 바늘에 암세포가 묻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좋으면 이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흘러나온 암 조직이 오히려 더 퍼지게 만들고 전이가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는 경우는 검사를 하고 보니까 암이 3기, 4기 전이가 다 돼버렸어. 이럴 때는 가능한 발견도 늦었지만 치료는 빨라야 하잖아요. 치료를 서두르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암 덩어리가 너무 커요. 암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격성도 더 커지고 성질도 더 고약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종별로 해가지고 악성인 암들이 몇 가지 있어요. 폐암이라든지 간암, 췌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중에서는 우리 3중 음성 유방암, 이런 경우는 악성암이거든요. 조직검사상에서 유전자의 성장 속도로 반응이 이게 높다든지 그럴 때는 또 빨리 서둘러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 장기 이어패 커지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고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서둘러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병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가 있는 암종별로 보자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이죠.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상당히 좋은 암이에요. 그렇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암 사이즈가 적고 전이가 되지 않았고, 이럴 때는 암 중에서도 아주 악성으로 가는 그런 암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서두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자리 암종의 경우에도 시간 여유가 있죠. 이런 암들은 굳이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막 당황해가지고 잘못하다 보면은 너무 서두른 것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뭐 서두려야 되는 경우, 서두르지 않는 경우를 경중을 따져가지고 당황하지 말고 치료를 하면은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한순간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내 머리를 꽉 짓누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집착하면 할수록 암은 안 낫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우리 암 발생률이 1980년대나 90년대 때 암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보는 것은, 첫째는 문화가 서구화됐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구식으로 됐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여유가 있었어요. 생활하는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생활 습관까지도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식습관이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말이 이제 풀 뜯어 먹고 산다고 했었잖아요. 설날이나 추석날 한번 먹는 게 고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매 끼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밥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영향을 주게 된 거고, 일반적으로 볼 때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환갑이라 하면은 60살까지 사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했고 잔치를 해줄 정도였는데, 요즘에 환갑은 말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수명이 길어져 버렸어요. 수명이 길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노화가 되고 고장나는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잘 사는 나라 유럽이라든지 차라리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나 매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인 면에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황사 이런 부분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유독 한국 사람들이 암이 많이 많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봐요.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암 1번이 갑상선암.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이게 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갑상선암은 우리나라가 엄청 진단율이 좋아요. 암은 1cm를 기준으로 해서 조기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갑상선암을 0.5cm, 0.2cm 이때도 발견을 해요. 또 이게 발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는 대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순환암이기 때문에 경과를 봐요. 더 커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없어져 버리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해버려요. 수술을 하면 바로 암 통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암이 특히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암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위암이었어요. 거의 예전에는 채식밖에 안 했잖아요. 채식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상처를 많이 내죠. 그리고 짠 것을 많이 먹었잖아요. 소금이 염증을 일으키고 위염을 일으키고 그 위험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위암이 또 한국 사람이 잘 걸리는 암이고, 그 다음에 유방암 중에서 한국 사람이 잘 걸리는 암 중에 하나예요. 음식 문화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인체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유방은 치밀 유방이라는 게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대개 유선 조직이 있고 중간중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하면 잘 나오고, 이런 부분이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 막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치밀 유방은 지방이 없고 유선 조직은 아주 치밀하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견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더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췌장암이,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많거든요. 당뇨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많아요. 왜냐하면 인체 사이즈에 비해서 췌장이 적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췌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도 많고, 당뇨가 많다 보면 암이 많아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인한테 주로 많이 발생하는 암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하고 장하고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왜? 암은 면역성 질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암세포는 매일 만들어져요. 이거를 공격하는 것은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암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면역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의 면역은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이 우리 몸에서는 외부하고 가장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 장이에요. 음식물들이 모두 흡수되는 곳이 장이에요. 그러면 음식물에 어떤 세균이라든지 독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은 내 몸 안에 들이고 나쁜 적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면역이에요. 그래서 나쁜 적들을 막는 곳이 장이거든요. 장이 좋아야 면역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이 나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들 나빠져가지고 장벽을 손상을 주고 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장이 엉망진창이 돼 있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면역이 장으로 다 가 있어요.
실제 면역세포들이 지켜야 암에 대해서는 지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암 치료할 때 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장 면역이라는 것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 면역은 항암제 치료할 때도 중요해요. 항암제 치료할 때 장이 많이 나빠지거든요. 그러게 되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빨리 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면역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막 먹고 약도 먹고 기능식도 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장이 나쁘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떨어뜨려요. 장을 유해하게 하는 음식 제1번이 설탕이죠. 설탕은 일단 유해균들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해균들을 우리가 줄이고 좋은 균들을 우리가 장을 좋게 해준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들을 좋은 유해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장벽의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해균들이 크게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해균들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제1번이 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육류 그런 역할을 하고 짠 음식, 소금기가 많은 것은 유 같은데 이렇게 손상을 많이 주지요. 그리고 음식은 아니지만 항생제 같은 걸 많이 쓰거나 그 다음에 진통제 같은 걸 많이 먹거나 이런 부분들도 장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돼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장에 유해한 부분들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장을 좋게 해주는 제1번이 식이섬유죠. 좋은 미생물들, 유익균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의 밥이 되는과 동시에 암을 억제하는 물질을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만들어진 발암물질을 배출시켜버릴 역할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몸 안에서 기분을 좋게 해요. 우리가 긍정적인 게 좋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이라든지 가바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뇌에서 쓰는 호르몬이지만 장에서 만들어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식이섬유고, 또 장을 좋게 해주는 데서는 중요한 게 유산균, 좋은 균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좋은 게 가지고 있어요. K푸드가 항암 음식이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발효 음식이에요. 김치라든지 뭐 청국장, 된장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자체가 좋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발효되어 있는 우리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고, 부족하면은 이제 대개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프리바이오틱스처럼 가공되어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장을 개선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좋게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50이 넘어서 암을 걸리는 사람들, 잘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다면 자기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다고 봐야죠.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환자가 오게 되면 암을 진단받기 1년에서 1년 반 차이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대개 한 60% 정도에서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 대개 생활 습관이 막 과로하고 이런 부분 에서 음식 관리도 못하고 생활도 아주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특히 이렇게 좁은 환경에서 답답한 곳에 있으면 매연이라든지 아니면 성면이 있는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든지 아니면 전자파가 많은 곳에 생활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운동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 50대 넘어간 사람들 옛날에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고 뭐 조깅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도 잘 하지를 못했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이타주의를 버리는 게 이기주의로 바뀌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암을 졸업을 해야 암을 이긴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암에 걸린 사람들은 이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한순간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에 내 머리를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집착하면 할수록 암은 안 낫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암에 대해서 집착을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한국이 참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왔던 거예요. 서양 속담에 뭐가 있냐면은 침대가 없는 사람이, 즉 뭐냐면 내가 하루에 일과가 끝나고 나면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침대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쉴 곳이 없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커홀릭, 일에 찌든 사람들이 나중에 내 쉬려고 보니까 암에 걸려. 내 침대를 찾아라. 휴식처를 찾아라. 그래야 암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돼서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환자한테 저는 이제 그걸 하죠.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근데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온갖 거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암이 더 안 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운명에 맡기겠다 하고 초연했을 때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 하는 상태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암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환자는 암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공포가 많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것은 모를 때가 제일 두려워요. 암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알게 되면 그렇게 무서움증이 사라져요. 왜? 암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무조건 암은 치료도 안 되고 위험해지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정상세포보다 아주 무기력한 세포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가 자신감이 생겨요. 알아야 돼요. 암 치료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힘들죠. 하지만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잖아요. 암 환자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족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일종의 절반 환자예요. 왜? 그 환자 하나 때문에 서로 간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한 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한테는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환자한테 우리 가족으로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환자를 위한다는 면에서 보자면은 암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해 주지 않아야 돼요. 가능한 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환자한테 좀 많이 알려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 병원에 오더라도 이런 말을 해줘요. 저 좋아지겠어요? 저 괜찮겠어요? 안 죽을까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부분만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졌어. 긍정적인 부분만 하고 환자가 알아야 될 부분을 다 감춰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자가 정말 이제 마지막 터미널에 왔다 했을 때는 환자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환자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언제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 환자하고 성격하고 환자하고 상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자한테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너무 아프다 보면 경제적인 것을 또 너무 무시하고 막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 하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힘들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때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필요하고요. 환자들이 치료에 대해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치료 하나를 놔두고 치료가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치료가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치료를 놔두더라도 가족들이 아 이거 돈만 비싸고 이 효과도 별로 없는 건데 왜 하려고 해 표현보다는 당신이 이 치료를 받게 되면은 정말 좋아질 수 있다. 어쨌든 치료를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치료가 결정되고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 상황이라면 환자한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 우리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지 못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 환자는 자기가 막 아프고 힘들고 환자들한테 짜증 부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가족들 간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이 환자를 위할 때는 항상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환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니들 이 시간도 다 뺏고 니들 괴롭게 하고 한다 미안하다 하는데 그런 말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힘들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 당신을 미워하지 않고 하는 게 환자한테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하는 데서도 좋은 의미가 되겠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암 환자들은 환자만의 치료가 아니고 가족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